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급격한 코로나19 환자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제안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8일 동안 150명이 넘는 의료 전문 인력이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참가 접수를 마친 의료인은 모두 159명으로 집계됐다. 도는 지난 2월 의료 전문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259명 가운데 재참여 의사를 밝힌 78명과 함께 경기도 콜센터와 경기도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89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의사 4명, 간호사 71명, 간호조무사 43명, 임상병리사 18명, 방사선사 6명, 응급구조사 15명, 역학조사관 2명 등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장 긴급의료지원단이 현장에 투입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 인력풀을 구성한 후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이 지역, 여건, 경력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가정대기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 운영팀 등에 배치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의료 전문인들은 도콜센터, 경기도청 사회관계망 서비스, 도시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안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급격한 환자 증가와 생활치료시설 및 가정대기자 관리 시스템 확충에 따라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인력 부족으로 확보된 생활치료센터나 격리병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감염자가 가정에 방치될 수 있으므로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 전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도는 확진 환자 급증에 따른 병상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 대기 확진자를 위한 홈케어 시스템을 구성하고 2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25일 경기도청 신관 1층에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 사무실 설치를 완료했으며 27일까지 의료진 등 관계자 교육, 시군 및 보건소 협의 등을 거쳐 공식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홈케어 시스템 운영단은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이 총괄 단장을 맡아 의료진과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운영단은 주간 상근과 야간 재택 등의 근무 형태로 24시간 운영된다. 가정에서 대기 중인 확진 환자와의 전화통화로 의학적, 정신적 상담 서비스와 진료, 응급 이송 연계 안내, 가정대기, 확진 환자,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과 신속 조치, 확진 환자 건강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시군 보건소 연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다음은 나눔의 집 뉴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집민관 합동조사단을 대표해 발표를 맡게 된 송기춘입니다. 지난 8월 18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 이사진은 나눔의 집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신문 광고까지 하였습니다. 법인은 자정, 자구 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오해하거나 근거 없이 부인하고 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 자체로도 나눔의 집을 운영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나눔의 집 이사진의 입장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경기도, 광주시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은 관할 지자체인 광주시와 경기도가 운영상 미숙을 미리 지적하여 지도해 주었다면 작금의 사퇴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도 감독, 해태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만 이와 변론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이러한 법령 위반과 인권 침해를 개선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인이 나눔의 집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6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5년여 기간 동안 근무한 일본인 활동가 무라야마 이페이는 2011년 1월 13일 나눔의 집 할머니 인권 문제 개선 요구라는 문건에서 할머니 중심의 운영, 생활복지 충실히, 식사와 영양에 관심을, 할머니의 주거에 안심을, 아울러 할머니들의 역사를 지킬 것, 후원금의 출납을 투명하게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재 나눔의 집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오랜 시간 지속해온 잘못된
관행, 인권침해, 법령 위반이었음을 말해줍니다. 둘째, 시설과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은 법인의 책임입니다. 입장문은 나눔의 집 일부 직원들은 운영 미숙에 의한 법령 위반을 빌미로 과도한 직급과 호봉 승급, 직원복지, 인사권과 운영권까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서 내용은 언론 보도나 광주시 및 경기도 지도점검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할머니의 병원 진료 방임, 협력업체인 넥스트컴퍼니 선정 및 관리 문제, 운영진의 직무 능력의 결여, 할머니에게 맞는 개혁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인사권, 운영권까지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인은 내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 시설 운영의 문제, 인권 침해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0년 8월 24일 내부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인용 결정하였습니다. 셋째, 후원금,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 결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입장문은 2010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었고 2019년 기준 국도시비 3억 1천만 원, 여가부, 간병비 사임 7,200만 원, 법인 시설전 출금 약 6,400만 원, 시설로 직접 입금되는 후원금 5천만 원 등 합계해서 9,600만 원인데 이를 할머니 1인당 연간 간병비, 지원비 등으로 환산하면 1인당 연간 8,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 도, 시비 및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법인 시설전 출금, 후원금 등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019년도 기준 나눔리 집의 세입세 출결산서를 보면 여성가족부가 지급하는 간병비 7,200만 원을 제외한 세출 총액은 4억 2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사용한 금액은 3,900만 원뿐이고 나머지 3억 8천만 원은 모두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조성비 등으로 쓰였습니다. 즉 할머니들을 위해 직접 지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은 후원금과 보조금 그리고 법인 전입금을 합하여 약 3,900만 원에 불과하며 이를 할머니 6명으로 나누면 연 660만 원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2015년 다시 2019년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겠다고 홍보하여 금 88억 상당을 모집하였음에도 이를 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고 법인이 5년 동안 시설에 보낸 시설 전출금이 2억 600만 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2.3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후원금이 후원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고 2015-2019년까지 모금된 금원이 여전히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장례 요양원 건립 또는 법인 별개 기구인 국제평화인권센터를 위해 적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후원인들을 기망하였습니다. 입장문은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시설에 지원되는 법인의 후원금 지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즉 보조금이 많아서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필요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는 후원이 필요 없었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후원금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요양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축을 위하여 비축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할머니들이 보다 편안한 공간에서 의식주 및 치료, 복지가 보장된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기대하면서 후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요양원 건립 등을 숨긴 채 위목적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을 위한 지원을 안내한 것은 후원자들 또는 국민들을 향한 기망행위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생활관 증축 제2역세관 건립은 여전히 위법 부당합니다. 입장문은 2017년에는 제2역세관 건립에 약 4억 원, 2019년에는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에 약 7억 원의 후원금을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법인은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후원금의 사용 승인도 받지 않았음은 조사단이 이미 지적한 바 있습니다. 법인은 2017년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사업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 생활관 증축을 하면서 나눔의 집에서는 국도비 이외자 부담 몫으로 후원금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비지정 후원금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시설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여섯째, 생활관 증축은 노인 요양원 확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소자 할머니들의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도록 생활관 증축과 보수를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활관 증축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계시던 육군 할머니들의 생활을 위해서는 종래 10인 규모의 노인 양로시설로 충분합니다. 생활관을 증축한 것은 10인 시설을 확장하여 20인 이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20인 이상 생활 공간 마련을 전제로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이후 광주시가 보조금 사업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한 사실이나 시설이 나눔의 집 입소자 모집 계획을 통해 일제강점기 월남 파병 당사자 및 유가족, 일반 재가 노인까지 모집하여 입소자를 총원하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 주차장 및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은 사실이 아닙니다. 입장문은 토지 매입은 협소한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 할머니들의 유지를 지키기 위해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이를 후세의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면을 매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명절이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절 등 일련의 면들에 불과하고 2020년도 법인 예산서에 의하면 주차장 부지라고 하는 곳에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을 위하여 8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안내하고 있는 제1역사관 안내도 부지 입구의 푯말을 보면 국제평화인권센터 건립 예정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2017년 원당리 62-3번지 1원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면서 사설 봉안시설 설치에 대하여 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유골화물한 취하였습니다.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정서적 학대는 그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입장문은 할머니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관련하여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이견과 함께 학대 발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인 A씨의 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총 사인의 증언과 한개의 관련 녹취가 있습니다. 아홉째, 기록물 관리의 책임은 법인과 시설에 있습니다. 입장문은 역사관 직원들은 기록물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한 채 기록물 관리 책임을 모두 운영진에게 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기록물 관리는 B씨가 담당하였으며 다른 직관들은 전혀 해당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C씨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업무를 배제하고 있었으므로 역사관 직원들이 국가지정기록물 관리 업무를 할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2019년 생활관 증축 과정에서의 할머니들 물품 훼손과 관련하여 할머니들 물품은 운영진이 방치 내지 방기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맛비에 훼손된 이후 운영진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19년 8월 2일에 그나마 수령관으로 이동하게 된 것도 당시 직원들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10번째, 이른바 나눔의 집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실체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2020년 8월 18일자로 나눔의 집 통합 운영세 측 제6조에 의거 나눔의 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음을 공고하였습니다. 위 운영세 측 제6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한 5인 이내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장은 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회의를 한 적도 없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없으며 이에 관하여 공고한 적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연장 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야간과 휴일에도 진단검사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46개 보건소와 경기도 의료원 소속 6개, 병원, 선별진료소 등 총 52개 진단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6일부터 연장 진단검사를 하기로 하고 이날 각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 이번 검사 시간 연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선별진료소 운영시간 연장을 제안한 도민 의견이 접수돼 관련 부서의 실현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평일의 경우 저녁 6시까지인 검사 시간이 밤 9시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오후 1시까지만 진행했던 주말 진단 검사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다. 연장 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진입 시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당일 접수자 당일 진단 검사를 원칙으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사랑 제1교회 행사에 참석하거나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또 집회가 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 현장을 단순 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검사 대기자가 폭증할 경우 신속한 검사를 위해 근무시간 제한 없이 탄력적으로 검사 시간을 연장 운영할 계획이라며 무료 검사에 해당되는 도민이 아니더라도 증상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진단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단,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진단 검사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조정의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다.